이번 시간은 112페이지 용접접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접접합은 해마다 한 문제 정도로 거의 꾸준하게 아마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접은 기둥과 포의 접합부가 용접접합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용접접합의 그 특징 개념이 나오죠. 유일하게 특징에서 시험이 나온 놈은 이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징에서 두 문제가 이미 출제가 됐습니다. 두 문제가. 그래서 11회 때부터 나왔어요. 우리 철골 구조가 시험 범위에 들어간 계기는 11회 때부터 시험 들어가서 1회 때부터 시험 친 건 아니에요. 그래서 11회 때부터 20회 동안 치는 동안에 두 번 기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번에서 4번까지가 장점이에요. 특징에서 1번, 2번, 3번, 4번까지가 용접접합의 장점 개념이 되고요. 나머지가 단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장점은 먼저 1번에 보시면 일체성과 강성 확보가 가능하죠. 용접을 하기 때문에 일체성과 강성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강성은 우리가 이걸 강성이라고 했죠. 외력이 작용하더라도 변형이 적은 성질을 강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확보하고, 그 다음에 부재 간의 수밀성이 큽니다. 근데 3번하고 4번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사용 강제를 절약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얘는 구멍 뚫기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 없죠. 구멍 뚫기를 하지 않습니다. 구멍 뚫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단면 결손 발생이 없다는 거예요. 단면 결손 발생이 없기 때문에 재료를 절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재료 절약을 할 수 있다. 구멍을 뚫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볼트나 고장력 볼트나 리벳을 할 때는 구멍을 뚫어서 끼워야 되는데 얘들은 구멍 뚫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검사법이 어려운데 용이하다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5, 6. 자, 보시고, 그거 하기 전에 4번에 접합부재 두께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접합부재.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알아두시면 돼요. 접합부재의 두께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접합법들은 두께 제한이 있습니다. 보통 리벳이나 이런 볼트와 같은 접합이 있죠. 걔들은 두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리벳이나 이런 볼트 직경, 리벳이나 이런 볼트의 직경에 보통 5배 이하의 두께 제한을 두고 있어요. 5배 이하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리벳 접합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직경은 무엇을 직경이라고 한다? 지름을 직경이라고 해요. 직경의 5배의 두께의 제한을 두고 있어요. 나머지는 두께의 제한이 있는데 누구만 제한이 없다? 용접은 두 부재 사이 용착 금속을 채워넣어서 둘이 붙도록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용접은 두께 제한이 거의 없지만 누구는 제한이 있다? 리벳이나 이런 볼트 접합 이런 것은 제한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에 보면 단점에 기억하시고 5번의 단점. 자, 용접공의 숙련도에 따라 시공의 양부가 결정된다. 양부라는 것은 좋고 나쁨을 뜻하는 것이 양부입니다. 그러면 용접공이 누구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아요. 숙련도에 따라서. 자, 이거는
경력이 똑같이 10년 됐다 똑같은 10년 경력은 아니죠.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죠. 1년이라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접공은 기능공들은 엄청난 숙련도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용접을 1년에 한 번만 하는데 어떤 사람은 1년에 뭐 100번, 200번, 300번 한 사람하고 한 번 한 사람하고 숙련도는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용접공의 숙련도에 따라서 양보가 결정되는, 그럼 기능공의 영향을 많이 받죠. 자, 그런데 이겁니다. 고장력 보통 기계로 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용접은 사람이 직접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많죠. 많은 반면에 사람이 이제 한 차이가 많은 게 숙련고에 영향을 받는 것이 용접 접합이 가장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리벳이에요. 리벳도 이걸 가열해서 팻말로 때려가 작업하다 보니까 작업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뭐든지 작업 잘하고 못하고는 차이죠. 아닙니까? 안 그래도 옛날에 저희 어머님이 제 고향이 상주라서 곶감을 많이 만드는데, 그것도 기능이 돼요. 곶감 깎는 것도. 맞아요? 그거는 차이가 있다. 누가 조장하느냐. 잘하는 사람이 조장을 하더라, 팀장을 하더라고요. 그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6번 있죠. 검사법이 어떻게 어렵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용접을 하면 내부 결함도 많아요. 외부 결함이 다가 아니에요. 외부에 발생하는 결함이 다가 아니고 내부 결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검사법이, 자,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116페이지 보면 나오는 거예요. 아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자, 용접부의 검사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런데 이것도 판독 능력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겁니다. 같은 초음파 본다고 다 동일하게 보는 건 아니죠? 맞아요, 틀려요? 특히 저런 거 있죠? 방사선 이런 거 본 것도 이제 틀리잖아요? 같은 그거 하나 보고요, 판독이 틀려요. 그래서 간혹가다 제가 뭐 하여튼 큰 병원에 많이 다녔기 때문에, 내가 다닌 게 아니고 내가 아픈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파가 제가 많이 다녔는데 주의사를 주더라고요. 위에 분이 밑에 사람들이 주의사인데, 이 잘못하면 오진된다 이러면서 있잖아요. 판독능 이런 거 가르쳐 주더라고요. 옆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조심하라고 그래야 돼. 누가 보면 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사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용접부 검사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 118페이지 있죠. 거기 초음파 탐상법이라는 거 나오죠. 118페이지 있죠. 상단에 초음파 탐상법 나오죠. 여기 19회 때 출제된 거, 19회 때. 근데 상식으로 내줬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겁니다. 초음파는 여러분들 사람도 초음파 볼 때 표면 결함을 발견하게 해서요, 내부에요. 내부 보죠. 맞아요? 그래서 표면 결함을 잡는 데 주로 사용한다, 이렇게 해서 낸 거예요, 초음파를. 그래서 여러분들 초음파 한 번씩은 봐보셨죠? 한 번도 안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까? 저는 몇 년 전에 초음파 딱 한 번 봤습니다. 이거 대전에서. 제가 근육이 떨어져가지고. 초음파 보실래요? 아니면 이제 MRI 찍으시, 둘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된다 카대. 그러면 가격이 뭐가 쌉니까? 이게 초음파가 좀 싸다 카대. MRI가 더 비싸대요. 근데 그거 하고 나서 우리 와이프한테 혼났습니다. MRI 찍지 이래야 돼요. 또 보험이 들어있어서 관계없다 카대, 나온다 카대. 난 그거 모르고 싼 거 해준다고. 그런 것은 내부 결함입니까? 표면 결함입니까? 그래서 이 쉽게 문제를 맞추도록 내줬습니다. 그래서 쉽게 두려움 없이 초음파에 상식적으로 접근하면요, 맞출 수 있도록 내준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고 계속 낼 수는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 이제 19회 때 내니까 또 20회 때 열심히 다 공부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보기에는 그 순서대로
낼까요? 순수 아닌지도 낼까요? 뭐 솔직히 마음대로일 겁니다. 순서대로는 방사선이 날 거고, 아니면 그 세 번째 끼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자기분말 탐상법. 자, 앞으로 오십시오. 그런데 바로 내는 거 없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제가. 자, 그럼 앞에 와 봅니다. 112페이지 보시면 용접 형식상 분류 나오죠. 네. 용접 형식상 맞댄 용접을 우리가 어떻게 칭하나 맞대기 용접이라고 돼. 시방서상은 맞대기 용접이라고도 하고요. 이것을 다른 말로 그루브 용접이라고 돼요. 그루브 용접 이렇게도 칭합니다. 맞댄 용접을 맞대기 용접 또는 뭐다? 그루브 용접이라고도 칭합니다. 그러면 두 부재를 상호 맞댔습니다. 이렇게 상호 맞대었어요. 그럼 이렇게 맞대면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장희빈에 보면 장희빈이 사약을 먹는데 안 먹는다 객이니까 입을 벌렸어요, 안 벌렸어요? 숟가락으로 벌렸죠. 맞죠? 그러면 이 금속이 잘 들어가도록 위를 이렇게 벌려줍니다. 앞을 벌려주는 작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용착 금속을 채워넣기 위해서 이 앞벌림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 앞벌림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그루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루브라고 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홈이에요. 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앞을 벌린다 해서 앞벌림이라고도 하고요. 앞벌림 또는 개선이라고도 합니다. 그루브. 그래서 이 그루브는 바로 이 그루브라 하는 것은 자 이겁니다. 두 부재 사이에 자, 이 금속을 용착 금속을 채워 넣는 홈입니다. 채워 넣는 홈을 그루브라고 해요. 그루브. 그래서 무슨 용접? 그루브 용접. 두 부재를 맞댔다 해서 맞댄 용접 또는 맞대기 용접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칭합니다. 기억을 하시고 이때 이 밑부분 있죠? 이 그루브의 밑부분 이 부분을 뭐라 하나? 루트라 해요. 루트. 자, 루트는 그루브 홈의 밑부분이에요. 그루브 홈. 그루브의 밑부분을 루트라고 해요. 루트라 칭하고 그 다음에 이때 두 부재 사이의 이 간격을 루트 간격이라고 칭하는 게 루트 간격. 자, 근데 이때 용접 금속의 용락을 방작해서 자 그냥 갖다 부어버리면요 다 흘러내릴 거 아닙니까? 맞죠? 밑 빠진 독에 물 갖다 보면 밑으로 다 새죠? 그래서 그때 누가 막아줬어요? 네, 두꺼비가 바로 이 뒷댐제입니다. 그건 어디에서 나왔던 거죠? 두꺼비가 막아준 건 콩쥐팥입니까? 신데렐라야? 뭐 어딘가 헷갈리죠 막. 예? 콩쥐팥입니까? 그래서 이걸 뒷댐제라고 합니다. 뒷댐제. 그래서 용접 금속에 흘러내리는 것을 용락이라고 하는데 용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루트
밑부분에 자 설치하는 부재입니다. 설치하는 부재를 뭐라 한다? 뒷댐재라고 합니다. 뒷댐재. 그러면 이제 이 뒷댐재를 갖다가 해놓고 나서 여기에다가 용착금속을 갖다 부어 넣는 거예요. 이렇게 용융금속을 갖다가 쭉 채워 넣겠죠. 이때 여기에서 이까지 두께, 여기에서 여기까지 두께, 이것을 유효 목두께라고 합니다. 유효 목두께라고 표현합니다. 유효 목두께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보강 살붙임을 조금 더 해줘요. 위에다가 보강 살붙임을 해주는데 이것을 여분이라고 해요. 여분은 보강 살붙임을 여분이라고 합니다. 보강 살붙임을 하게 돼요. 이것이 맞대기 용접입니다. 이때 이 각도, 이 벌린 각도, 이것을 홈의 각도라 해요. 이것을 홈의 그루브 각도, 개성 각도라 해요. 홈의 각도는 45도에서 60도 사이로 설계를 해요. 45도에서 60도 사이로 설계합니다. 이때 요 루트 간격 트임새에 따라서 각도를 조절을 보통 하게 설계합니다. 그럼 트임새가 넓으면 잘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홈의 각도 약간 좁을 수도 있고 45도에 가까워지고 좁게 되면 약간 더 벌리는 형태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맞댄 용접이 됩니다. 근데 이 맞댄 용접, 그루브 용접을 했을 때 주의할 것이, 자, 나중에 이제 저걸 설치해 줍니다. 보통 일반 페이지 115페이지 보시면 1번에 엔드 탭, 용어 정리 엔드 탭이 나와요. 용접 시 임시로 되어 용착금속이 채워지도록 하는 보조제 가지고 나오죠. 이걸 엔드 탭이라고 하는데, 이 엔드 탭이라는 것은 이 개념이에요. 엔드 탭은 지금 현재 용접이 이렇게 됩니다. 용접의 길이에요. 두 부재를 상호 맞대어서, 이렇게 맞대어서 이 부분을 용접을 해요. 여기서 이까지 용접을 한다. 두 부재. 용접 길이가 있을 때, 자, 요 부분이 용접의 시점이고 여기가 종점이에요. 마지막 점이에요. 그러면 이 용접의 시점하고 종점 부분에 여기 오목하게 파임일 수, 움푹 패일 수 있거든요. 용융지가 길이 있고, 이 부분이 이렇게 파이는 결함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결함을 크레이트라고, 용접 결함이 생길 수 있는데, 용접 불량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움푹 패인 이 결함. 이 결함이 분화구처럼 생겼다고 해서 크레이트라고 칭하거든요. 크레이트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양쪽에 대어주는 거예요. 여기에다 대어주는. 그러면 우리가 밑에는 무엇을 댄다 해서 뒷댐재를 대고요. 양옆에 대는 거, 이것을 엔드 탭이라고 해요. 엔드 탭이라게. 엔드 탭. 그러면 엔드 탭은 자 어떤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가 하면, 자 이런 형태라고, 엔드 탭을 크게 그려주면요. 자, 이 맞댄 용접을 이렇게 했어요. 자, 이 두 부재를, 자, 이렇게 맞댄 용접을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 끝부분이 움푹 패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덧대어 주는 거예요. 용접의 시점하고 종점 부분에다가 나중에 이렇게 대어주는 부재라고 보시면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덧띄우는 보조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에다 이제 설치해 준 겁니다. 이게 뭐다? 엔드 탭입니다. 그러면 용접의 자, 시점하고 종점에다가 대어주는, 그러면 그 부집 역할이다 내 보시면 돼.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콘크리트랑 밑에하고 옆에 있죠? 감싸야 되잖아. 근데 여기는 양쪽 부재가 있고, 양쪽 부재가 맞대었으니까 있고, 그럼 밑에는 뒷댐 대주고, 양옆에는 뭐다? 엔더 탭 대주고 용접을 한다. 그럼 나중에 요건 떼내는 거예요. 요걸 이제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밑에는 이거 저기 뒷댐제가 이 밑에 쭉 가는 거고, 이 밑에는 이제 뭘 대놓고 뒷댐제. 밑에 이제 뒷댐제가 있는 거고, 뒷댐제는 이제 밑에 쭉 가는 거고, 용접 밑에 깊이 가고, 그러면 여기 시점하고 종점에 뭘 설치한다? 엔드 탭을 설치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념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115페이지 6번에 그루브 해놨죠. 그루브는 용접에서 접합하는 두 개의 부재, 용착금속을 채우는 홈을 그루브라 해놨죠. 그루브 해놨고, 그 다음에 와서 113페이지 거시면 3번에 무슨 용접? 모살 용접 나와요. 모서리에 살 붙이는 용접이 무슨 용접? 모살 용접. 자, 모살 용접에 대해서 살펴드릴게요. 모살 용접. 자, 모살 용접은 영어로 펠렛 용접이라고 합니다. 펠렛 용접. 자, 그래서 이 모살 용접은 현재 이 개념이에요. 자, 이렇게 부재가 있고, 자, 이렇게 부재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재가 있으면 이 부분에다가 용접해 주는 거예요. 모서리에 살 붙이는 용접이 여기다.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용접을 해 주는 거예요. 여기 무슨 용접이다? 모살 용접이에요. 모살 용접. 근데 모살 용접은 나중에 요걸 조금 정리해야 돼.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다른 부재가 이렇게 왔을 때, 그럼 여기도 용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용접선이 쭉 가야 되는데 여기도 이제 용접하니까 이 다른 부재 여기 이제 이 홈을 이렇게 뚫어놔요. 이것을 스캘럽이라고 해요. 용접선의 교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을 스캘럽이라고 해요. 그러면 스캘럽은 잠깐 115페이지 봅니다. 용어 정리의 3번에 보시면 용접선의 교차를 피하기 위해서 한쪽 부재에 설치하마다 홈이에요. 이 홈을 뭐라 한다? 스캘럽이라고 합니다. 스캘럽. 그러면 이 용접선이 쭉 가도 되잖아요. 이렇게 쭉 진행하고 이렇게 홈을 만들어 놓게 되면 쭉 가고 다시 여기 용접을 하면 되니까 있죠. 그래서 용접선의 교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뭐다? 스캘럽. 홈은 홈인데, 그러면 그루브도 홈이고 스캘럽도 홈이죠. 역할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루브는 아까 뭐였습니까? 용착금속을 채워넣기 위한 뭐다? 홈이었고, 요거는 용접선의 교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재에 설치한 홈은 뭐다? 스캘럽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때 간단히 한 번 더 세부적으로 해주면, 이때 요 용접 모서리 살 붙이는 용접이 모산 용접인데, 이때 요것을 여기서 요까지를 보통 모살치수라고 해요. 요걸 모살치수 이렇게 모살치수라고 하고, 다른 말로 다리 길이라고도 하고, 모살 다리 길이라고 돼요. 다리 길이. 그리고 보통 S라고 표기합니다. S라고 표기합니다. 이 다리 길이. 그럼 이때 여기에서 직각으로 수선의 발을 내리는데, 이때 요 두께를 유효 목 두께라고 해요. 유효
목두께라고 표현해요. 유효 목두께라고 하는데, 이어서 유효 목두께는 다리 길이 모살치수의 0.7배로 합니다. 0.7배가 됩니다. 0.7배. 수선에 발을 내린 거죠. 그래서 직각으로 측정 0.7S라고 0.7배 개념이 됩니다. 기억을 정리를 좀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좀 해 놓으세요.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페이지 114페이지 용적 결함의 종류 부분이 나와요. 자, 이 파트는 간략히 알아두세요. 올해 시험에 종합문제 지문 정도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언더컷은 용적 금속이 홈에 완전히 채워지지 않고 홈의 가장자리가 빈틈이 남아있는 것을 언더컷이, 언더가 주입니다. 주변이 변두리잖아요. 자, 그리고 슬래그 섞이면 슬래그란 찌꺼기죠. 찌꺼기. 그래서 용적 부분에 용적 금속의 내부의 찌꺼기 슬래그가 섞여 있는 게 슬래그 섞임이고, 자, 블로홀. 블로홀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다? 공기 구멍이에요. 공기구멍. 공기구멍. 그래서 용착금속 가스가 생겨서 용접 내에 뭐다? 기포, 공기구멍이 있는 것이 뭐다? 블로홀입니다. 그리고 오버랩은 용접금속이 모재에 완전히 붙지 않고 겹쳐진 것을, 그 겹쳐지는 현상을 보통 오버랩이라고 하죠. 오버랩. 그리고 피트는 용접편 표면에 생긴 작은 구멍이 피트예요. 자, 그럼 피트는 이 개념이에요. 이렇게 용접했을 때, 이렇게 용접을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용접 내부에 기포가 있는 것은 이거는 블로홀인데, 이게 안 굳어서 블로홀이 쏙 상승하면서 딱 터지면서 여기 표면에 구멍이 난 거예요. 표면에 딱 구멍 나면 이건 뭐다? 피트. 그 PCI는 블로홀이 여러 개가 겹쳐지면서 생긴 것이 PCI입니다. 지름 2, 3mm 커진 거예요. 그러면 PCI는 생긴 모양 때문에 PCI라고 명칭이 부여된 거예요. 그러면 PCI, 생선 눈알 모양이 되게, 생선 눈알 모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I가 눈이잖아요. PC. 그래서 PCI라 칭한 것은 뭐다? 생긴 모양. 지름 2, 3mm로 생기는데, 크게 되는데, 그것이 생긴 모양이 생선 눈알처럼 생겼다 해서 PCI라고 칭해진 거예요. 자, 그리고 용착 부족 또는 용입 부족 또는 용입 불량이라고 돼. 용입 불량. 용입 불량이라고도 하고요. 용입 불량. 자, 그러면 이 용착 부족 용입 불량 현상은 자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제대로 안 채워진 거예요. 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맞된 용접을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다른 데는 제대로 채워지는데 이 밑부분 같은 덜 채워져. 여기는 잘 채워졌는데 여기가 루트 부분이 안 채워진 거야. 용착 부족 또는 용입 부족, 용입 부족, 용착 부족 또는 용입 불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루트부에까지 충분히 용입되지 않는 현상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은. 그러면 채워지지 않는 것이 1번의 언더컷하고 있죠. 바로 이 용착 부족 현상이죠. 이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 1번에 언더컷 있죠. 언더컷은 G가 가장자리가 안 채워진 거고요. 얘는 어디가 안 채워졌다? 루트부에 안 채워진 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8번에 크레이트 나옵니다. 용접끼리 끝부분이 오목하게 움푹 패인 부분이 크레이트입니다. 크레이트. 자, 크레이트는 이것 때문에 명칭이 부여되지만 생긴 움푹 패인 모양 때문에, 자, 여기가
용접끼리 끝부분이 있죠. 여기가 용융지, 용접끼리 끝부분을 보통 용융지라고도 하는데 용융지가 어떻게 움푹 패인 거야. 오목하게. 그 생긴 모양이 분화구 모양이라서 크레이트라고 칭해진 거야. 자, 이것도 생긴 모양 때문에 명칭이 부여된 거야. 생긴 모양 때문에. 생긴 모양 때문에 명칭이 부여된 게 PCI하고 크레이트 있죠. 얘들이 생긴 모양 때문에 명칭이 부여된 거예요. 얘들은. 크레이트하고 PCI는. 그래서 크레이트는 저걸로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크레이트는 아까 엔드탭 했죠? 보조제로 우리가 방지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스페트, 자, 용어 정리해 보면 2번에 스페트 나오죠? 용접 중에 튀어나오는 슬래그나 금속 입자입니다. 그 튀어나와서 표면에 이렇게 붙은 거예요. 그래서 간혹 가다기죠. 막, 근데 식사할 때 막 드시면 되는데 막 또 먹다가 막 열변을 토하다 보니까 파편이 튀어서 이런데 얼굴 이런데 좀 붙어 있는 경우 있죠. 원래 스페트가 튀어나가라는 뜻입니다. 튀어나가서 이 밖에 뜨득 붙은 거야. 표면에. 스페트라게. 밥풀이 간혹가다 이런데 튀어가 붙어 있는 사람들 간혹가다 있죠. 막 열변, 먹으면서 열변을 토해가 이런데 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넘겨서 116페이지 있죠. 116페이지 이 부분이 자, 시방서 내용입니다. 5번 용접시공상 일반사. 그래서 여기서 18회 때 냈어요. 18회 때 출제를 했어요. 그리고 19회 때는 지문 한 줄 빼가 쓴다게 되면 진짜 한 줄 빼가 썼어요. 거기 티귿 나오죠. 티귿에 보시면 부재이음은 용접과 볼트를 원칙적으로 병용해서는 안 되지만 불가피하게 병용할 때는 뭐부터 하라? 용접 후에 볼트 조이는 것이 원칙이다. 이게 원칙은 원칙이고 예외도 있다는 거죠. 원칙이 있다는 건 예외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19회 때 다뤘고요. 앞으로 혹시나 나올 거 하나만 해두세요. 다 하락하면 여러분들 안 할 것이고요. 거기 치엇에 보시면 맞대기 용접에서 용접 표면에 마무리가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판 두께의 10% 이하의 보강살붙임할 것만, 보강살붙임을 아까 뭐라 했어요? 제가 여분이라 했죠. 보강살붙임을 뭐라 했어요? 여분이야, 여분. 여분인데, 그래서 여분은 몇 프로 이하로 해야 된다? 10% 이하입니다. 판 두께, 모재 두께 몇 프로 이하? 10% 이하로 해야 돼. 자, 페이지 116 있죠? 116에 보면 몇 번? 어디 있었어요? 치어내죠? 기억니은 디귿이 치어세 보면 나오는데 10% 이하. 그것만 딱 체크하고 보세요. 다 하시면 다 해도 돼요. 저는 안 말립니다. 네? 걔가 나올 수 있는 게. 19회 때도 그 티귿 나왔어요, 티귿. 이렇게 하나씩 가르쳐 주도요. 안 가르쳐 줬다 캐. 학생들이 본인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안 하고.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있죠? 꼭 체크하세요. 뭐다? 치귿 공부해 놓으세요. 앞으로 나오면 그게 나와요. 그래서 아까 했죠? 맞댄 용접을 맞대기 용접이라고 됐고, 무슨 용접? 그루브 용접이라고도 한다. 올해부터는 다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아서 느낌이. 제가 다 가르쳐 줄 때는 사유가 있어서 다 가르쳐 줍니다. 맞댄 용접 또는 맞대기 용접 또는 뭐다? 그루브 용접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봐요. 피업에 보면 어떻게 해놨어요? 또 이렇게 썼잖아.
자기 맛대로 막 쓰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피업에 보면 그루브 용접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이상하죠. 앞에는 또 맞대기 용접이라고 했다가 밑에는 또 무슨 용접? 그루브 용접 이렇게 썼잖아요. 지금 116페이지에서. 맞죠? 응. 그래서 용어는 다 알아두셔야 돼. 용어는. 자, 모아두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117페이지 보시면, 117페이지에서, 거기에 페이지 117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저거 나와요. 표에 보시면 각종 접합의 응력 분당 개념이 나와요. 나오죠? 나옵니까? 표 밑에서 두 번째 표 있죠? 거기 보시면 각종 접합의 응력 분담 해가지고 기역서부터 비역까지 나오죠.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는데, 자, 이겁니다. 자, 가장 강력한 접합이 뭐다? 용접이에요. 용접 접합이 제일 강해요. 그 다음에 고장력 볼트. 장자는 뺄 수도 있으니까 그냥 고력 볼트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장자는 넣어도 되고 빼도 됩니다. 그리고 리벳하고는 동격이에요. 리벳 접합하고는요. 가장 약한 것이 볼트 접합이에요. 그래서 일반 건축물은 거의 안 하는 거예요. 볼트 접합을. 자, 그러면 이것을 같이 쓰면요. 가장 강한 접합법이 다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접하고 고장력 볼트를 같이 썼다. 그럼 누가 다 부담한다? 용접이 다 부담하는 걸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 둘이는 동격이잖아. 고장력 볼트 접합과 리벳은 같이 하면 어때? 각각 부담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리벳하고 볼트를 같이 썼습니다. 그럼 누가 커요? 리벳이 크죠? 리벳이 다 부담하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부담할 때만 주의하시면 되는 거예요. 각각 부담하는 것이 거기 보면 저거 나오잖아요. 기억 보십시오. 리벳과 고력 볼트를 병용시는 각기 부담하면 돼요. 그런데 그 밑에 봐요. 거기 비업에 보시면 고력 볼트를 먼저 체결 후에 용접을 했어요. 이럴 때는 각기 부담하면 돼. 각자 부담하면 돼요. 명심하세요. 그런데 그냥 조건을 안 주어졌어요. 고력 볼트를 먼저 체결을 했는지 여부를 안 주어졌어요. 그냥 고력 볼트하고 용접을 병용하면 누가 부담한다? 용접이 부담하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강한 접합법이 다 부담한다. 그 개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접합 일반에서는 리엄만 체크하세요. 리벳, 볼트, 고력 볼트는 최소 몇 개 이상 배치해야 된다? 최소가 2개예요. 자, 하나가 되면 이렇게 돌아가요. 힌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최소한 몇 개? 2개 이상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게 리벳이나 볼트 이런 것은. 그리고 용접부 비파괴 검사 있죠. 118페이지. 이거는 나중에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119페이지 도장, 도금. 이건 한 번 기출되었습니다. 도장 및 도금에 대해서. 이거는 18회 때 기출되었습니다. 18회 때. 자, 도장의 배합 비율은 무조건 질량비로 갑니다. 용적비가 아닌 무슨 비? 질량비로, 무게비로 간다는 거예요. 질량비. 자, 부피 용적비가 아닙니다. 그리고 2번에 건조 시간 나오죠. 온도 20도시 습도 75%일 때 이것이 미출 거예요. 온도 25도시 습도 75% 있죠. 이때가 도막 형성의 최적 조건이야. 도막 형성의 최적 조건이에요. 이때가 제일 좋아요. 도로에 막을 형성하는 도막 형성의 최적 조건이
온도는 20도시고 습도는 75% 상태일 때가 제일 좋아요. 도막 형성하기에는. 이때 다음 공정까지 최소 시간이 뭐다? 건조 시간. 다음 공정 작업할 때까지 뭐다? 최소 시간이에요. 최소 채까지 최대가 아니 뭐다? 최소 시간을 뭘로 본다? 건조 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119페이지 하단에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는, 그래서 제일 밑에 줄이죠. 전용 창고의 보관이 원칙이다. 책까지.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을 하라 이게. 그 다음에 넘겨서 5번에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정리 개념이 나오는데, 여기선 당연한 말이니까 거의 다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통과하시고. 자, 그 다음에 6번에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건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들 바탕이 건조가 안 된 상태에서 도막을 칠하면 도막이 어떻게 들뜸 현상 이런 게 많이 생기죠. 박락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양생을 두어서 충분히 건조시킨 후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을 하셔야 돼.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도 초벌칠을 했잖아요. 하도 초벌칠을 하고 충분히 건조시키고 다음 칠을 해야 돼요. 충분히 건조를 안 시키고 다음에 하면 도막 다 들떠버립니다. 그래서 충분히 건조시키고 다음 공정을 진행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환경 및 기상적인 측면에서는 이겁니다. 자, 온도가 너무 낮거나 온도가 높을 때, 습도가 높을 이럴 때 공사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까지 주위 기온이 5도씨 미만 책까지 5도씨 미만이 저온이에요. 5도씨 미만이 저온. 저온시나 그 다음에 습도가 높다 나오죠. 5시 기준은 85%가 기본이에요. 조건 안 주어지면 90%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85% 초과했을 때가 5시 기준이에요. 그리고 온도가 몇 도씨 이상일 때 43도씨 이상일 때입니다. 이것이 고온 기준이에요. 저온 고온 5시 작업하지 말라 이게야. 그러면 철골에 도장 작업을 할 거 아니에요. 이때 저온은 몇 도씨? 5도씨 미만이고, 맞아요? 고온은 43도씨 이상입니다. 그럼 고온이 되면 이거잖아요. 고온이 되면 어떻게 돼요? 철제가 데워지죠. 강제가 데워지잖아요. 끝이라게 되면요, 이 기포가 발생해요. 그럼 기포가 발생하면 잘 접착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작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번에 마감도료의 조색 나오죠. 조색이란 것은 이걸 조색이라 해요. 조색은. 자, 여러분들 보통 원하는 색깔을 얻기 위해서, 희망하는 색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료의 색깔을 혼합해서 작업하는 일이죠. 그걸 조색이라 해요. 조색은. 원하는 색깔을 얻기 위해서 색을 조합하는 일을 말한다. 조색이라 해요. 조색.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잖아요. 보통 색깔을 섞으면요, 조색을 할 때 주의할 것이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무슨 색깔, 원래 페인트 나온 색깔이 아닌 내가 여러 가지 페인트를 섞어서 원하는 색깔을 얻고자 하죠. 그럴 땐 한 번에 다 조합해야 된대. 섞어야 된대. 왜 그런가 하면 나중에 다시 섞으면 그 색깔이 안 나오는데, 도료 바른 분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한 번에 엄청 큰 통에다 다 넣어가지고 막 배합을 하더라고. 그래,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힘들게. 쭈끼비 있으면 쉬운데 색깔이 안 나오더래. 똑같이 섞는데, 같은 사람이 섞는데도 같은 색깔이 잘 안 나온대요. 그래서 한 번에 다 조색을 한다 하네. 그리고 도장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죠. 이건 당연한 말이죠. 1번 보시면 도금된 표면, 스테인리스가 크롬판 이런 데 녹아 안 쓸잖아.
노관 쓰는데 색을 칠할 필요가 없죠. 도장할 필요 없잖아. 그리고 움직이는 품목 같은 거 있죠. 이런 데 도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움직이는 데는 거의 도장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전거 보면요. 자전거에 대해서 계속 움직이는 체인이나 있죠. 그런 것들 맞죠? 베어링 이런 데다가 도색해요? 안 하죠? 자, 그리고 이제 각 부구제 중에는 제가 보를 해놨는데, 왜 보만 해놨는가? 기둥 이런 건 다 빼버렸어. 해놓으면 막 책만도 꺼지고 공부할 것 같고 그래서 보만 해놨습니다. 왠가 하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1회 때부터 지금 20회까지 시험 계속 나왔는데, 기둥에서는 옛날 종합문제 지문 한 줄 나왔어요. 그때도 제가 잘하면 올해 정도에 지문 한 줄 정도 나올 겁니다 이야기했는데, 그때 한 번 딱 나왔어요. 그럼 왜 그런가 하면 이겁니다. 자, 내진 설계에도 기둥을 파괴하게 유도하게 설계하는 거, 보파괴 유도하면요, 기둥이 파괴된 건물 자체가 넘어가요. 보가 파괴되면 일부 파괴야. 그럼 설계를 하면 부득이하게 얘가 힘을 넘었으면 먼저 뭐가 파괴돼도 설계하네 이게. 그럼 보파괴를 유도하는 게 건물 전체가 안 무너져요. 기둥이 파괴돼 설계한 건물 자체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파괴를 유도하게 설계하거든요. 그래서 보가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유까지 설명해 드렸어요. 그럼 전공자들은 보를 낼 수밖에 없는 거야. 대충 배우는 사람들은요, 기둥을 낼 수 있어요. 이건 지금 완전 작아. 지대로 전공했으면요, 기둥을 못 내는 거야. 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가 시험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공자는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사이비라는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보를 낼 겁니다. 그러면 121페이지 보의 종류 형광보. 그러면 형광을 직접 이용해서, 형광은 우리가 이야기했죠. 여러 가지 단면 형상을 가지는 보를 강제를 뭐라 했습니까? 형광이라 했죠. 그러면 우리가 형광을 직접 보로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형광보를 갖다가 형광보, 이것을 단일보라고 돼요. 그래서 H형광이나 이런 I형광을 직접 보로 활용한 거예요. 그것을 보로 활용한 겁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H형광하고 I형광의 구분점은요, 프렌지 길이하고 웨버 길이를 따져서 누가 기냐 이거예요. 그러면 상하에 이렇게 상하의 날개처럼 이렇게 내민 부분, 이것을 프렌지라고 해요. 상하의 날개처럼 내민 부분, 이것을 프렌지라고 해요. 프렌지. 그러면 프렌지는 힘에 대한 움직임을 받아서, 자, 수평부재는 하중이 힐 수밖에 없죠. 빨랫줄 쳐집니까 안 쳐집니까? 빨래 그러면 쭉 쳐지죠. 전기줄은 뭐 걸지 않았는데도 쳐지죠. 간혹보다 전기줄에는 누가 앉아요? 새들이 앉죠. 다행히 걔는 두 손을 절대 안 잡죠. 그놈이 커가지고 이렇게 잡으면 죽을 건데. 자, 그러면 이 프렌지는 힘에 대한 걸 분담하죠. 힘 모멘트를 분담을 합니다. 그럼 힘 모멘트에 저항한다는 거죠. 그럼 힘이 생기면요, 한쪽은 인장력, 한쪽은 압축력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자, 손가락을 휘어봐요. 휘어보면 한쪽은 당겨지고 반대쪽은 압축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웃으면 입 주위는 어떻게 늘어나잖아. 인장력이 장되고 눈 주위가 뭐다? 압축되죠. 눈을 크게 떠봐요. 그럼 눈에는 인장력 생기지만 이 이마에는 뭐 된다? 자골 압축력 생겨서 힘은 항상 동시에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부드러운 빵을 하나 사 이렇게 휘어봐요. 한쪽은 늘어나면서 균열을 가지면 한쪽은 주름살 지죠. 압축돼요. 부드러운 빵 하나 사 연습해봐요. 또 바게트 그냥 딱딱한 거 사가 힘들 하지 말고 연습해보면 쉬운 거예요. 인장력 압축. 그러면 얘가 결과적으로 뭘 분다? 인장력하고 압축력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예요. 인장력, 압축력까지 알아둬야 돼. 이제 앞전에 힘 모멘트 힘을 뭘 받나 이걸 해서 프렌지고 얘가 웨버입니다. 웨버. 수직제를 뭐라 한다? 웨버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 이렇게 춤출 때 웨이브를 잘하냐 못하냐 하죠? 뻣뻣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구에 있었습니까? 옛날에 춤추는 가수 열심히 막 움직이는데 뭐 옛날에 요새는 웬만하면 다 아이돌은 다 춤 잘 추고 나오죠. 하도 연습해서 나와가요. 맞죠? 못한 애들은 다 떨어뜨려 버리잖아. 맞죠? 근데 저기 보면 옛날에 핑클에 보면요. 핑클 가수 중에 제일 뻣뻣했던 가수가 누구였습니까? 이진 아시네요? 웨이브가 잘 안 됐죠. 수지가 못 춤춰. 그래서 이게 웨버입니다. 웨버. 웨버. 웨버는 이것이 전단력에 부담해요. 전단력. 얘가 전단력 분담을 합니다. 그래서 웨버가 전단력 받으면 자굴이 생길 수 있어요. 자굴 휘어버려요. 그래서 수직제가 우리 웨이브 잘 출 때 이게 수직 잘 왔다 갔다 자굴이 잘 돼야 되잖아요. 곡선이 맞죠? 자굴이 생겨. 이 자굴을 방지해서 이제 옆에 이렇게 대어주는 거야. 이게 스티프는 거야. 이것이 무엇이 된다? 이것이 스티프너가 되는 거야. 얘가 무슨 퍼너? 스티프너. 스티프너가 웨버의 무슨 방지? 자굴 방지 목적으로 사용된 게 스티프너입니다. 그러면 이 스티프너가 전단력에 대한 보강이라는 거예요. 얘가 무슨 보강이다? 전단력 보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전에 이제 이것까지 갔어요. 이것까지 여기까지 갔습니다. 이 한 번은 언급을 해야 되고 계속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잘 정리를 해두세요. 아니면 이거는 뭐 사진 찍어 놓으세요. 스마트폰으로 딱 찍어 놓으세요. 그리기 힘든 분들. 출제할 때 저를 무시하고 출제 안 합니다. 저를 무시하고 출제하면 큰 자기네들이 저걸 많이 보기 때문에. 자,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판보 플레이트 그거죠. 판보 판 가지고 조립한 거지. 판보 플레이트 그거 판보. 자, 판보는 이 강판을 갖다가 이제 이겁니다. 소규모 건물이 적을 땐 저 가지고 하면 되는데 형광보 가지고 쓰면 되는데 이 커진다는 거예요. 커지면 이걸 이제 플레이트 후판을 이 조립 굉장히 크게 만든 거예요. 뭐 교량이나 아주 대규모 건축물 이런 데는 이걸 갖다 볼을 조립해서 굉장히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게 프렌지 플레이트 판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단지 똑같아요. 저기 프렌지고 이거는 플레이트 판 가지고 만든 플레이트가 판이잖아요. 그래서 플레이트 거드 줄여서 판보고요. 한글로 하면
근데 이 사람들이 한글하고 영어를 짬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플레이트는 플레이트라 쓰고 보는 거드라고 안 쓰고 그냥 플레이트 보 이렇게 쓰는 습관이 있어요. 아니 농담 아니에요. 플레이트 보 이렇게 쓰는 습관이 많아요. 판보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플레이트 보 이렇게 씁니다. 플레이트 거드라고 쓰는 분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역사상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있을 때 플레이트, 프렌치 플레이트하고 외부 플레이트 있죠. 이걸 갖다가 외부일 때 판을 갖다가 여기 요 부분을 용접을 해도 되고요. 이 접합부를 용접 접합으로 해도 되고요. 용접 접합으로 해도 되고 접합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저겁니다. 형광 돼 가지고 기역자 형광 이렇게 돼 가지고 조립할 수 있어요. 고력볼트로 조립하는 경우도 있어요. 고력볼트 접합으로 조립해서 만드는 게 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플레이트복, 플레이트 거드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이걸 꼭 명심하면 돼요. 그래서 저기 봅니다. 12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무슨 플레이트가 나옵니까? 커브 플레이트가 나오죠. 나오죠? 그림에 보면 커브 플레이트가 나오네. 그럼 이 커브 플레이트가 여기에다가 덧대어주는 판을 댄 거예요. 이 커브 플레이트. 그럼 다 스티프는 다 똑같은데 얘는 커브 플레이트가 나오는 거예요. 커브 플레이트는 덧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덧판. 그러면 얘는 프렌지의 힘 모멘트를 보강해 주는 거예요. 프렌지 플레이트. 프렌지의 힘 모멘트 보강. 이걸 다르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제가 다르게 쓴다는 용어는 다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이것을 힘 모멘트 보강을 다르게 쓰면 힘 내력 보강 이렇게 쓰는 분이 있고요. 더 줄이면 어떻게 써요? 힘 보강 이렇게 써요. 힘 보강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프렌지 힘 모멘트 보강을 위해서 덧대어놓은 판이 설치하는 판이에요. 플레이트입니다. 설치하는 강판입니다. 판을 플레이트를 무엇이라고 한다? 커브 플레이트라고 칭합니다. 커브 플레이트. 그러면 판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커브 플레이트예요. 이걸 목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최대 4장 이하로 해야 돼요. 최대는. 좋다고 무조건 많이 설치해서는 안 돼요. 최대 4장 이하로 하면서 단면적은 프렌지 단면적의 70% 이하로 설계합니다. 단면적의 70% 이하로 보통 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기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22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용어 정리에 데크 플레이트라고 나와요. 데크 플레이트. 자, 데크 플레이트는 제가 지금 보만 해놨기 때문에 바닥판 관련된 그 용어를 하나 가져놨어요. 데크 플레이트는 골 모양의 홈을 가진 철판 재료가 데크 플레이트입니다. 그럼 데크 플레이트는 자 이런 형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강판을 갖다 골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데크 플레이트입니다. 그럼 데크 플레이트는 이게 바닥판의 그 부집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닥판의 그 부집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해놓고 위에다가
콘크리트를 탓을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슬래브 바닥판이 되는 거예요. 골 모양으로 만들어진 이 플레이트를 뭐라 한다? 데크 플레이트고. 그럼 커브 플레이트는 덮어주는 판이었고, 덮어주는 판이었고, 얘는 뭐다? 그 부집 역할 밑에 되어주는 거예요. 그럼 철골 구조에서 별도로 이 거부집을 대고 하게 되면 공사비가 자꾸 문제가 다시 제거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이것을 제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이걸 해놓고 위에다가 콘크리트 탓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굽으니까 강성도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종이 있잖아요. 그냥 한 장 이렇게 해놓으면 축 처지잖아요. 근데 접어놓으면 어떻게 빡세죠? 강성도 증가되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접어놓은 판을 데크 플레이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턴버클은 인장재를 조이는 기구입니다. 거기 해놨죠? 인장재 접합에서 양면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려 있는 순화살돌 양쪽에 이어진 줄을 당겨서 조이는 기구입니다. 그러면 쉽게 이 턴버클은 생긴 형상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많이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요새 여러분들 올레길 같은데 나무 심어놨잖아. 그러면 이렇게 나무 심어놓으면요, 나무가 넘어가지 않도록 해서 이렇게 고정시켜 놓은데 조그맣게 거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오게 되면 이 나선이 있으면 이걸 돌리게 되면 얘가 쪼아졌다 풀렸다 할 거 아닙니까? 이거 쪼았다가 풀렸다 하는 거. 그래서 어딘가 하면 아파트는 이 나무 조경 큰 나무 해놨죠. 그럼 초반에 넘어갈까봐 이렇게 당겨서 고정시키죠. 그럴 때 요거 돌려서 하는 거예요. 자, 최근에 요거 많이 씁니다. 턴버클. 우리가 허리띠 요거 쫄 때 요것도 버클이라 하잖아. 버클. 그죠? 턴버클은 그래서 이렇게 잡아당길 때 인장을 조이는 기구가 턴버클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3번의 합성보는 앞으로 나와야 될 보입니다. 합성보. 합성보는 거기 해놨죠. 1번에 콘크리트 슬래브하고 철골을 전원 연결해서 구체의 거동을 일체화시킨 구조를 합성보라고 해요. 합성보는 이 개념이에요. 지금 현재 이게 보잖아. 이 보가 이렇게 있는데, 지워서요. 얘가 보가 있는데, 이 보가 있는데, 여기에 슬래브가 이렇게 있는 게 바닥판에 철골보 위에 바닥판을 이렇게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철골보하고 재료가 틀리잖아요. 이 슬래브 바닥판하고 재료가 다른데 그냥 얹어놓으면 미끌리 나갈 거 아니에요. 보에 얹어놓으면 진동이 이렇게 조금씩 나가면 어떡하라고요.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지진이 흔들어가 밖으로 튀어나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갖다 뭐 한다? 일체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하는 철물이 필요하겠죠. 이 볼트해가 이렇게 연결을 해요. 그럼 연결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뭔가 하면 얘가 이걸 시어 커넥터라고 하는 거예요. 시어 연결제. 그러면 시어 커넥터 우리나라 보면 원래 시어가 전단역이잖아요. 전단 연결제. 우리나라 전단인데 이걸로 두 개를 일체화시킨 봅니다. 그럼 원래 철골보만 있는 게 아니라 콘크리트 슬래브하고 어떻게 합성했죠? 두 개를 합성했잖아. 그래서 무슨 보? 합성보. 합성보 하면 뭐가 꼭 생각나야 된다? 시어 커넥터 전단 연결제가 생각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얘는 나와야 될 파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출제를 해야 될 파트다. 한 번은 내야 되는데 아직 안 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세부 설명은 좀 이따 더 해드립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6번에 허니콤보 나오죠. 외부에 구멍을 내놓은 거예요. 외부에다 뭐다? 구멍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천장사의 덕더라 배관을 우리가 하기 좋도록 우리가 한 보가 허니콤보입니다. 그럼 허니콤보는요, 여기다 구멍을 내놨기 때문에, 외부에다 구멍을 내놨기 때문에, 여기다 구멍을 뻥뻥 뚫었기 때문에 여기에 배관이나 뭡니까? 이 닥터 같은 게 통과할 수 있잖아요. 설비 배관하기 편하잖아. 그러면 이 허니콤보는 층 높이를 낮출 수가 있는 거야. 층 높이를 낮출 수 있는 보가 뭐다? 허니콤보예요. 허니콤보는 층 높이를 낮출 수 있는 보가 허니콤보예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빔, 하이브리드 보는요, 자, 외부하고 자, 이 프렌지의 강도를 다른, 재질을 다른 걸 갖다가 용접해서 만드는 강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저거잖아. 하이브리드 카드 보면요, 두 개를 합성한 거잖아. 전기차하고 뭐하고 가솔린하고 두 개 합쳤잖아. 그럼 명심하세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빔도 프렌지는 고강도 강제를 쓰고요, 외부는 일반 저강도 강제를 쓴 거예요. 두 가지 재질을 쓴 거예요. 하이브리드도. 맞죠? 그래서 전기차를 하이브리드 카라고 안 하죠. 두 가지가 합쳐져야지 하이브리드 카잖아. 맞죠? 그렇잖아. 빔도 동일하다. 그래서 외부는 일반 강제 썼고, 멀고 프렌지만 고강도 강제를 쓴 것이 뭐다? 하이브리드입니다. 그거하고 124페이지 보시면 내야 피복 있죠? 여기서부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